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태섭 의원께서 참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당은 일단 위기인 것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은 이제 법정에서 풀려야 될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걸 풀기가 꼬여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양쪽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닥친 문제들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세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추석 전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총선에서도 1996년에 자민련이 50석이나 했고 2016년에 국민의당이 38석을 했어요. 그 정도면 균열을 냈다고 볼 수가 있죠. 총선에서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선에서 제3후보가 출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필요 조건은 거대 양당 중에 한쪽의 리더십과 당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부터 뭐가 생겨야 돼요. 분열이. 그러니까 제3 후보가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 흘리니까 정몽준 나오고 뭐 문재인 후보 흘리니까 안철수가 나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3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당이 나와서 흔들리는데 성공 조건은 뭐냐? 그 충분 조건은 뭐냐? 필요 조건은 그런데 양쪽이 동시에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예, 성공하려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그 제3 후보가 대통령이 못 된 거는 한쪽은 흔들렸지만 한쪽은 굳건히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2016년을 보면 출발은 민주당에서 그 안철수와 문재인의 충돌, 또 그전에는 박지원과 문재인의 충돌, 호남 의원들과 충돌부터 안철수 탈당까지 호남에서의 반문재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 저는 잠시 당을 떠날 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새 원내대표의 박지원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실제 거기서 23석이나 했죠. 근데 이게 국민의당이 성공한 것은 민주당 표를 가져갔다면 그때 민주당이 일당이 못 됐을 겁니다. 123석으로 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이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공천 배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가 국민의당을 지지하면서 양쪽에서 쫙 그 비행기를 그 양쪽에서 올리듯이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2013년에 그때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있고 저도 거기 멤버였었고 2012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해가지고 문재인 단일 후보가 됐잖아요. 2013년 2월에 재보궐선거에서 노원병에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 이때 신당의 깃발을 띄우죠. 분위기도 좋고 뭐 사람들도 뭐 김성식, 금태섭 등등 윤여준 좋은 분들 많았었어요. 그 신망이 높은. 근데 이게 이 당이 왜 그때 안 됐냐면 뒤에 국민의당은 뒤에 이야기인 거고 2013년에 이렇게 깃발을 들고 2014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이 당이 되게 흥하니까 민주당에서 지분 50%를 주겠다라고 합치자라고 하니까 안 대표가 합치잖아요. 상당수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에 합의한 지 불과 24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을 공동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공의 실패라고나 할까? 약간 잘 안 되고 애매하면은 민주당에서 냅둬라 하다가 죽게라고 하면 스스로 갔으면은 계속 잘 됐을 수가 있었을 건데 잘 되니까 오히려 흡수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모든 이들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선을 앞두면은 더 잘 될 수 있다 선거가. 그러면 선거를 앞두면은 이런 신당은 잘 될 수 있다. 깃발 들기가 쉽다. 그 말은 맞는데 또 대선을 앞둔 상황이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제가 생각할 때 금태섭 의원이 추석이라고 말했던 거는 오히려 좀 역산에 가깝지 않나. 역산. 내년 총선에 대응을 하려면 추석에는 깃발을 세워야지 그때부터 사람 모으고 하면은 이제 연말 연시에는 본격적으로 캠페인에 들어간다. 그런 역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선 지방선거 앞두고는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는 조금 동력이 좀 붙죠. 그래서 이번에 총선 앞두고 있다는 측면 하나 있고 성사 여부는 뭐냐면 당의 주류가 개혁적인 사람이 남고 오랫동안 했던 그 기득권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는 그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을 좀 그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네네. 지금 양당 상황이 기득권이 안에 남고 개혁파들이 튀어져 나가는 걸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경악하는 국민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국민들이 있냐면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걸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분노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양당을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3당은 결국 이 세 번째 그룹에 이제 기대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그룹이라는 게 대체적으로는 이게 중도층이고 2030에 많고 좀 합리적인 유권자고 스윙보터고 이러기 때문에 개혁파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데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개혁파들이 더 많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이 숙제죠 그게. 그러니까 이 메커닉스가 이런 거예요. 이 뭐 개혁 세력, 제3지대 세력이 국민들의 호응을 좀 받을 거예요. 아마 선거의 결과하고 별개로 실제 투표장 가서 1등으로 찍어주나 하고 별개로 그 이전에는 호응을 받을 건데 그럼 이게 양당에 대한 압력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당이 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이 제3세력하고 연동이 되는 게 보세요. 우리도 개혁적으로 돼야 되겠다라고 반응을 하면 제3세력은 힘이 떨어질 거예요. 저기도 힘도 센 데가 좋게 바뀌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힘을 실어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혁 세력 때문에 약간 거꾸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검사 공천 뭐 문제 이런 이야기가 확 올라오면서 아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당 지도부라는 여기서 이야기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석도 지금 100몇 개밖에 안 되고 공천 혁신 공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개혁적인 혁신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검사 공천에 대한 문제점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는 거에다가 기득권 현역 의원들이 그쪽에 올라붙어가지고 흔들면 안 된다. 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고 누구고 간에 흔들면 안 된다. 기득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땐 그게 좀 먹히고 있어요. 이미. 그런 식으로 가면은 개혁 세력 제3지대 다시 힘이 붙을 거예요. 자민련과 국민의당이 일정 부분 지역 기반이 또 있었어요. 그 지역 기반이라는 걸 한국 정치에서 아직은 무시할 수 없는 걸로 보이는데 확실히 이제 96년에는 자민련은 충청도 정당으로 시작했다가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이제 TK하고 손잡으면서 50석을 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정당인지 뭐 충청도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지역 기반이 강했어요. 그건 분명했고 국민의당은 38석을 했지만 수도권에 2석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23석을 호남에서 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일에 금태섭 의원이 이제 또 뭐 금태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3지대가 된다면 지금 균열은 그 지역 균열도 있고 이념 균열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이 세대 균열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마땅히 지금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안으로 이게 이제 정의당 출신들부터 해서 또 다 뭉쳐서 개혁적인 사람으로 간다. 그러면 뭐
젊은 20, 30, 40대가 투표할 유인이 생긴다면 그거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중도층들이나 여기에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가 얼마나 지금 돌파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겸손하게 한 30석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선거 제도에 겸손하게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30석은 겸손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양당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양당은 야 이게 공천 파동 일으켜갖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나가고 제3당으로 출마를 하면 우리한테 타격을 입힐 텐데 이것도 두려울 거예요. 또 하나는 야 진짜 여기 그다 공천 주려고 그냥 기득권 인정해 주다 보면 야 이러다가 진짜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가 안 나가라는 법이냐.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나 이준석은 지금은 유승민도 그러지만 그 신당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는 건 바깥에 있는 걸 최대한 지렛대로 이용해갖고 안에서 우리들의 몸값이 최대한 올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실제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 있게 당신들 다 나가도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모순된 두 가지 기득권 현역원들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될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개혁적 공천을 해야 될 거지 그 리더십을 어떻게 개혁적으로 가져갈 거지 이걸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3자구도 4자구도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3세력의 매기 효과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대결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이야기 윤석열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단순하잖아요. 사실은 단순한 게임인데 네. 힘은 강한 힘이 부딪히지만 단순한데 이 제3지대가 깃발을 들므로 인해 가지고 고차 방정식 다원 다차 방정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흥미로워지는 지점이고 여야의 플레이어들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뭐 이준석 혹은 뭐 이런 분들이 이미 찬바람을 한번 맞아본 경험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큰 양당이 아니라 다른 걸 한번 해봤는데 생각만큼 좀 힘이 들어 다시 들어온 경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느냐. 박지원 원장은 신당은 만들 거다. 저희가 볼 때 약간 희망 섞인 이야기인 거고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이제 바람 맞아본 사람들에도 쉽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예컨대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일 목표일 건데 이 레버리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옵션들이 각각 늘어나 버린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가 아주 그 태행적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 필요 조건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충분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적으로 봤을 때 대안이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 민국당처럼 그냥 뭐라고 이렇게 좀 얘기해 경쟁력이 없어서 퇴출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쫙 현역 의원이라고 붙여갖고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그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받더라도 처음 출발을 아주 그냥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대안이다.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뒤늦게라도 붙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거 이제 뭐 했던 상황은 2016년이나 96년은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보다는 저는 좀 새로운 얼굴들로 먼저 가고 뒤에 이제 현역원들이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공천 파동 이후에 뒤늦게 붙는다면 그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게요. 결국 손익이지 않습니까? 손익이라는 게 내가 기대 효과가 뭐냐. 그리고 여기에 치러야 될 비용이 얼마냐인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세고 뭐 여권에도 아주 세죠. 이재명 대표도 강성 지지층 위주로 이제 장악력이 되게 높은데 하지만 이분들이 여전히 그 전통적 지지층에서의 밀착력이랄까 이런 게 강한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박근혜 탄핵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뭐 배신자니 어쩌니 막 논쟁이 많아요. 아직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되고 처음에 친박연대, 친박무소속 연대 이렇게 갈라져 나올 때 뭐 갈라져 나온 게 욕은 먹는데 배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분열하면 저쪽 좋은 일 시킨다라는 비판은 하지만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 생각에 여야에서 누가 뛰쳐나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하게 분열을 하면은 저쪽이 유리하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욕을 많이 먹을 건데 감히 그분을 배신하다니 이런 욕먹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개혁적인 사람들로 모아서 한번 좀 깃발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또 누가
얼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고정관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당에 대한 그 심판론이 아주 굉장히 커지면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뭐 모이면 저 몇면들이 뭐 그래도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저는 뭐 그 꼭 대선 주자가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복수의 그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뭐 한 10명쯤 모였다.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뭐 미래를 배팅해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보죠. 이게 복합적으로 계속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계속 연결되는 거다. 고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기 때문에 회초리 드는데 부담이 덜해요. 내가 미운 상대방을 회초리 드는 것도 당연히 부담이 덜한 거고 내 새끼인데 똑바로 못하는 거야. 내가 좀 때려야 되겠어. 근데 차마 저쪽은 못하겠고 여기를 회초리로 사용하는 거 그 부담은 덜하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압박 이전에 회초리를 들려고 하니까 양당이 안 맞아야 되니까 바뀌고 말 잘 들으면은 그럼 당연하게 이 개혁 세력은 확 삼지는 확 죽을 것이고 양당이 다시 흥하겠죠. 근데 그것만 해도 의미는 있는 거고. 2016년에 국민의당도 12월 13일 날 안철수가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정치권에서 큰 변화가 오는 거 국회의원들의 변화는 해를 넘겨서 올 거예요. 공천 그때까지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공천을 받아서 나가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현역원들의 참여가 아주 소심파 몇 명을 빼고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보여줄 거냐는 건데 2016년도를 보면 실제로 안철수가 중심이 돼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국민의당은 어떻게 갔냐면 실제로 호남에 기반을 두고 호남의 지지로부터 출발해서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나서 중도 보수가 뒤늦게 붙고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2030이 붙어서 확 바람이 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반대로라는 건 2030 중심으로 먼저 처음에 이제 그 시작을 하고 중도층이 뒤에 늦게 붙고 지금 지역을 보면 호남도 지금 민주당이 이게 호남이 우리가 민주당이 중심인데 그래가지고 좀 투표율이 지방선거 때부터 계속 낮고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회의를 갖고 보고 있고 TK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하고 적폐성을 다 하고 이래갖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게 제3지대나 또 제4지대가 나오면 저는 지역은 마지막에 현역원들이 붙으면서 갈 거로 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새로운 정치 구조에서는 지역이 마지막에 보강되는 차원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역원들이 마지막으로 붙으면서 갈 거로 보고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지역에서 반문재인이 호남에서부터 붙었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호남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거기서 싸움이 1차 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전 이번에는 세대전쟁 수도권에서 세대전쟁이 먼저 벌어지고 지역구 의원들의 그 TK나 호남은 전 마지막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움직이는 게 두 갈래요. 딱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게 잘 됐을 때 이야기지만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호남과 영남의 이제 새로운 신진 괜찮다고 생각되는 신진들이 신당 쪽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은 확 혁신을 해가지고 이제 양당이 혁신 공천을 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신당으로 가느냐? 신당 입장에서는 전자가 훨씬 더 고맙죠. 20대 30대가 MZ라고 하는 걸 묶이는 건 서로 다 기분 나빠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묶이냐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선진국에 태어난 첫 번째 세대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나머지가 산업화가 됐든 민주화가 됐든 이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세대고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 대 반민주 구도나 산업화를 그려하는 산업화를 그려하는 세대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양당의 문제로부터 제3지대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이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내세울 거냐. 단순히 그냥 예를 들면 이준석이 제가 천하람하고 이준석을 비교해 보면 2021년 이준석은 어쨌든 자기 목소리가 있었어요. 자기 어젠다가 있고 천하람은 그냥 윤핵관 안 된다는 거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하람식으로 하면 실패할 거 없고 이준석처럼 하면 성공할 것 같다. 그 얘기는 결국
어쨌든 비전을 줘야 그게 아까 말한 필요해서든 또 그럼 새로운 팬덤 생기는 좋아해서도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상대가 싫어 찍는 거에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해서 찍는다는 걸로 출발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좋아해서 찍는다는 2, 3자 상대가 싫어 찍는 건 좀 마지막에 붙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상대가 싫은 것만으로 출발을 하면 전 힘을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제3세력이 성공하려면 저쪽이 싫으니까 우리한테 오세요로는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양당이 실패해서 뭔가 보고 또 배우는 게 있어야 될 거다. 양당도 그걸 보고 좀 더 새로운 좀 노선을 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군부를 떼기 시작했으니까 과연 어디로 날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생방송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새로 개비된 좀 조금은 더 넓은 두 분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13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